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을 결정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까지 나온 이 마당에 이제는 정말 내년도 전략을 위해서 달려봐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전을 세워볼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민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탈출구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올해 마지막 FOMC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결과와 영향이 궁금한데 시장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모습, 기준금리는 50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강도는 확실하게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분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대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결국은 금리 인상이 인하 시점으로 언제 바뀔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인상 강도는 둔화되었지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욕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지나서 이제는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를 놓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소간 좀 갈팡질팡 조금 좀 투자 심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기존 4.0%에서 4.5%로 50bp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그 점도표상에 2023년도 금리 전망치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 9월달에 발표했었던 4.6%에서 그 5.1%로 한 0.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 금리 인상 점도표는 1년에 4차례 발표를 합니다. 3, 6, 9, 12.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년도 점도표 일단 5.1%로 조금 더 이제 그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매파적인 스탠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 다소간 이제 그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가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건적인 매파 성향으로 점차 스탠스는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 핵심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로의 전환 기대감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에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부분. 일단 강도는 둔화됐지만 인하로 과연 언제 바뀔 것이냐. 플러스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지만 마이너스 금리 인하로의 전환은 과연 언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의 촉각이 맞춰져 가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핵심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더 하락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근거 또는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명목 지표죠. 2%대입니다. 지금 아직 그저께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최근물입니다. 7.1%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CPI 2%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의 인하 관련된 검토는 제한적일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저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파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매파의 온도는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다. 강건적인 매파에서 온건적인 매파로. 그 이야기는 전체 시장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경기 연착륙 쪽으로 기대감이 솔솔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지난밤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연말까지는 일단 안도 랠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최우선 지표는 여전히 물가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점차 물가는 이제 안정 내지는 하방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 점차 고용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고용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실질적으로 강건 매파에서 온건 매파로 바뀌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비둘기파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부분이 조금은 좀 부진 또는 비슷하게는 나와줘야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고용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라면 미 연준은 조금은 더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매파적 성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거꾸로 고용이 조금은 좀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고용 상황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돼서는 이전에 비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었죠.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가 이번 주 빅 이벤트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됐는데 연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요소들 남아 있을까요? 예, 이제 연말까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빅 이벤트, 시장이 기다렸었던 그런 이벤트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조금 좀 간헐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에 조금씩 영향을 줄 만한 것, 저는 3가지 정도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부터는 미국장은 조용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 내년 연말 포트폴리오를 대비한 미리 선제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인 한 3가지 정도로 축소가 된다. 압축이 된다. 첫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미국의 소비 부분이 될 것 같고, 3번째는 결국 우리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수급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오늘 개최 예정이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인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무기간 연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방역 규제, 제로 코로나 폐지 수순은 계속 밟아 나가면서 방역 규제 완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면서 부동산 규제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취득록세 중과세를 제한하겠다라는 쪽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역시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마도 내년 3월 초죠. 양대, 그 전인대를 전후해서 위드 코로나를 채택하는 그런 수순밥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 얘기는 안정적인 성장 기조, 회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따라서 모멘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둔 상황에서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일단은 둔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재료는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다라는 점 생각을 분명히 해두시면서 급진적인 주가의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주가의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중국 관련주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소비 시즌
미국 GDP 내 소비 비중이 70% 정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연말, 연초 소비 비중이 연중 소비의 40%를 차지한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이슈. 근데 여기서 소비의 원천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을 우리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고용 지표 계속해서 주목하자. 그리고 최근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소비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다. IT와 소비주의 대표가 결국은 IT 가전,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와 그리고 이제 그 필수소비재 나눠지게 되는데 내구 소비재 중에서 IT 가전 그리고 의류를 나눠보게 된다라면 의류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가자. 왜냐하면 야외 활동이 확실하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뭐 연말, 연초 가족들 만나고 연말 모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의류에 대한 야외 활동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의류 소비들 어쨌든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IT를 비롯해서 가전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시절에 많이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교체 주기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IT 가전 쪽보다는 의류 쪽에 대한 관심, 소비 관련주는 이쪽이 더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 수급 관련된 이슈, 배당이랄지 대주주 이슈랄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꼭 개인 수급의 변동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까지 남아있는 이 시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히든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지만 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석유 수출 기구죠, 오펙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엊그저께죠. 오펙이 이제 12월 원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은 과연 글로벌 경기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근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들이 그리고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 이 부분을 놓고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곰곰이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자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그리고 원유의 어떤 그 가격, 수급 동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계 석유 수출 기구 오펙. 오펙은 과연 글로벌 원유 수요를 내년도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내년도 원유 수요. 올해 대비해서 약 2.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하루에 세계 원유 소비량이 약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근데 한 225만 배럴 정도 세계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일단 점진적인 원유 수요의 개선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경착륙, 경기 침체 쪽이 아니라 경기 연착륙, 경기가 이제 둔화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들의 전망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글로벌 오펙이 전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가 2.8%, 내년이 2.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닙니다. 소폭 둔화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글로벌 원유 수요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2.5%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그 배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요인, 하나는 긍정적인 요인. 위험 요인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분명합니다. 주요국들의 성장, 침체 쪽보다는 둔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동유럽 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 부분이 과연 장기화 되겠느냐, 조금은 좀 갈등 국면이 해소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기대감을 걸고 있고요. G2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따라서 최근 지난 밤에도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2%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저께는 3%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하고 있다. 물론 원자재 수급이랄지 재고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제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의한 국제유가의 반대 움직임, 반대 방향 움직임,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일 텐데, 결국은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가지는 방향성, 힌트 무엇일까? 결국은 경기 연착륙에 더해져서 통화 완화다라는 점. 오히려 경기가 경착륙을 하고 강도가 지속된다, 통화 긴축 강도가 지속된다라면 국제유가는 하락 반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제유가가 내포하고 있는 그 함의, 그 방향성, 이를 놓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전개 방향성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과 관련돼서도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어서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쁜데, 이런 와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순환매 장세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옴시티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이후 아바타, 이처럼 뒤바뀌는 테마주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은 약 한 달 만에 4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었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대장주인 레몽레이는 12거래일 연속 하락해 약 2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이는 그간을 증시를 강하게 받쳐주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등 증시를 받쳐주던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자 수급이 특정 테마주에 몰린 뒤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연이어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고점 대비 각각 5%, 11% 하락을 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은 고점 대비 각각 20%, 15%, 14%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자, 이처럼 증시를 다시 강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강한 섹터가 없는 가운데 최근 2차전지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특히 첨보와 포스코케미칼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그간 상당히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 1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전일 발표된 FOMC 금리 발표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예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증시의 반등의 징조는 이 대형주들의 상승 이후 그간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줬던 섹터들의 부활이 시작이었죠. 기존의 태조 이방원이 다시금 부활하는 건 아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길목 지키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첨보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2차전지 라이징 스타 종목이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총이 2조 3천억 원을 자랑하기에 앞서 말한 대형주에 속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첨보의 자회사인 첨보 BLS입니다. 이 첨보는 지난 2월 18일 매장인을 약 3천억 원 규모 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자금은 첨보 BLS의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서 기존의 매전인과 상당히 다른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첨보가 발행한 CB와 BW의 전환가액은 공시가가 발행된 당일 종가인 28만 8천 원보다 높은 31만 8,1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오히려 현 주가보다 싸게 주는 게 정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순식간에 완성이 되었다는 점은 현 주가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첨보의 성장 동력이 첨보 BLS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일 종가를 24만 3천 원으로 마감한 첨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3천억 원 물량이 31만 8천 원 이상으로 올라줘야만 수익이 전환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인데요. 현 주가 대비 31만 8천 원은 약 3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지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염두에서 두시는 분들께서는 이 첨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우리 2차전지 종목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 IRA 법안이라는 게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첨보가 이번 첨보 BLS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이 군산 새만금 지역이다라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항구는 인천, 군산 그리고 부산을 꼽을 수가 있죠. 인천과 군산항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IRA 법안을 의식한 상당히 똑똑한 첨보의 행동이라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되겠죠. 이 진입가로는 24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라인인 22만 원 제시를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해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듯 기관 투자자들의 전환사채 물량이 출하되는 지점이 약 30만 8천 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근접할 경우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3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이 종목의 특성상 대내적인 정책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입가를 2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비중을 꼭 나눠서 꾸준하게 매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진입가 24만 5천 원 이하,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첨보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가격 진입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의 또 다른 화두라고 하면 단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랑 유럽에서는 진단키트랑 감기약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실상 리오프닝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간 우리나라의 증시에 강한 구심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어마무시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뤄간 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또한 상당히 낮은 상황이며 인구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자택치료를 시작하게 되게 되면은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진단키트 부족 현상을 겪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혼란 속에서 리오프닝을 선언하기엔 사실 아직 준비가 미흡이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적용해서 개선해 보게 된다면 일일 확진자 숫자는 최대 1,100만 명에 이른다는 총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넘쳐나는 인구수를 감당할 인프라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꾸준한 획도가 생겨나는 만큼 중국을 주시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한 테마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강하게 치고 올라가졌던 진단키트를 시작해서 원료의약품, 코로나19 백신, 원격진료, 이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테마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인프라가 부족한 와중에 사실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음압병동 테마까지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테마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2등, 3등주가 아닌 2등, 3등 테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에도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트 컴퓨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엄청난 인구수를 감당한 인프라가 아직은 잘 구축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분명하게 발생할 전망입니다. 자, 이를 의식했던 탓일까요? 중국은 오늘 예정대로라면 11월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날이지만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온라인 발표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공작회의 또한 기존 15일 시작을 연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언제 재개할지 상당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중국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민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격 진료 테마가 중국에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컴퓨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 비트케어 플러스와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인 만큼 이 원격 진료 테마가 강하게 몰아칠 경우 수혜 또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겨울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약 최대 20만 명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 3사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보 조치로 비대면 진료 재화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원격 진료 테마가 국내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 대장주가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죠.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진료 시장은 이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에 달하며 2025년까지는 6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테마는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이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테마 중에서 가장 차트가 정배열에 가까운 종목 선별 결과 비트컴퓨터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0월 13일 형성된 저점인 4,825원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한 20년 3월 초반의 주가인 만큼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진입 가격으로는 6,450원 이하, 손절가는 5,68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1차 목표가로는 최근 형성된 고가인 6,9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저는 이슈만 보고 제약 관련주를 짚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컴퓨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FOMC 결과가 나오고 오늘 10시 매우 이례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라이브로 기자회견을 열죠. 이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은 미증시 말입니다. 자, 이번 이창용 한은 총재의 행보는 그간 전례가 없던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파급력으로 보일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가급적으로는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는지 사실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사화가 되는 오후 장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으로 장 초반에는 관망을 조금 하시다가 이 발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신 다음 오후 장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전에 또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더 자세한 종목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어떤 공시 종목 살펴보나요?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어제 LCD 패널 생산 중단 예정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추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공시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전에 LG 디스플레이 기업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죠. 2004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OLED 그리고 TFT LCD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제품별 매출 비중 보시면 TV가 27.2%, IT가 45.9%, 모바일 및 기타 26.9%로 구분되고 해외 판매망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어러블용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했고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조 8,7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조 2,306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3,33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측은 대형 및 중소형 OLED 패널 출하 확대와 IT 패널 수요 호조 그리고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정말 주가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 및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공시 내용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생산 중단 예정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LCD 패널 생산 중단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조회 공시가 12월 14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한국불에서 좀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좀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확정과 미확정, 사실무근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생산 중단이 사실했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로 좀 기재가 된 내용들이고요. 미확정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미확정. 그리고 사실무근은 생산 중단 예정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좀 밝히는 내용들인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생산 중단 예정 보도에 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LCD TV 생산 공장의 생산 종료를 검토 중에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LCD TV의 생산 공장의 생산 종료를 좀 검토 중에 있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 확정된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14일에 관련된 조회 공시 사항이다라고 회사는 답변한 공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는 패널 공장 생산을 종료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데 관련돼서 이 사업 모멘텀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네, 우선 이 LCD 패널의 생산 공장 이 가동 중단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좀 언급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부터 좀 이 부각이 됐던 내용들이었죠. 국내에서 생산 중인 이 LCD 패널 이 사업 부분이 사실상 이 수익성이 좀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생산 중단이 좀 결정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상 가동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상반기에 LCD 생산 중단을 좀 결정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전철을 좀 밟게 되는 수순입니다.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1위 LCD 생산을 좀 영위했던 시장 점유율 좀 1위를 10년 이상 좀 유지를 해왔는데 2017년 이후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시장 지배력이 좀 약화가 된 것이죠. 기술력과 당국의 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면서 사실상 국내 LCD 생산이 OLED 생산 주도로 좀 바뀌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이 LCD 패널 사업의 어떤 사업 영속성은 중단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지속해서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특수로 인해서 TV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LCD 생산 공장의 가동이 과거에 생산 중단을 좀 검토를 했었지만 이 생산 종료 시점이 다소 좀 연기되면서 약 한 2년간 생산을 좀 지속해왔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엔더빅 분위기가 좀 본격화되면서 TV 수요가 좀 정점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납품 가격이 좀 생산 원가를 좀 밑돌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악화됐고요. 이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적자에 어떤 많은 기여를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단 우려가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TV 패널은요,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만 좀 생산하게 되는데 해외 공장의 어떤 가동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LCD 패널의 어떤 이 가동은 중단될 것이고 향후 OLED 생산 체제로 좀 변화되면서 수익성이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적으로도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좀 주가 탄력적으로 부분에서는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증권가의 평가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바닥 수준에 근접하면서 최근에 LCD 사업 조정에 대한 어떤 이 주가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 오히려 현재 상방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3분기까지 역대 최고의 어떤 영업 손실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한 바 있었는데 매출액은 6,771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7,593억 원, 당기 순손실 7,740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영업손익이 55.4% 급감하면서 좀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좀 악화됐던 부분은 TV 수요 부분의 어떤 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파이가 좀 커진 부분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적자 사업 부인, LCD 패널 사업 부분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업손실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이죠. 오히려 2023년도 LCD 판가의 어떤 반등 여부 그리고 영업 적자 규모가 7천억 원대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약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전해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14,250원에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 지금 일봉상 주가는 아주 저점의 영역대예요. 이번에 LCD 패널 어떤 생산 수율 어떤 이 변화, 즉 2023년도 턴 어라운드 가시화 부분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13,400원, 13,400원에서 14,300원, 14,3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빅 이벤트를 지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전의 시장 흐름은 우선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었어요. 성장주 군 같은 경우도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한 구간 안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톤의 변화 없이 그대로 시장이 인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금리 도달이라는 부분에 멘트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즉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표현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멘트를 시작으로 시장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부분입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시장에 연결한 적이 없었는데 이 가능성은 낮은데 연착륙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금리와 연동된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고, 경기 측면에서도 좀 연착륙 가능성까지 열어둔 그러한 시장 안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업종 역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물가 지표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빠져 있는 쪽들, 성장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역으로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거기에 이어서 알버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2차 전지 셀이라든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부진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 안 빠진다고 하면 역으로 좀 반발 매수가 어제 나타났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자, 유가가 어제 또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재생 업종 연결해서 풍력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지금 우리가 업종들을 놓고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는 업종군들, 아니면은 매수를 안 해야 되는 업종군들, 아니면 또 한 번을 확장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까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의 반응 안에서는 급한 매수가 아닌 건 반도체 업종, 2차 전지 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진입해도 되는 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원전 이쪽으로 오늘은 키를 맞추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네,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우선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태양광 모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솔루션도 연동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빠져야 될 가격에서는 주가가 안 빠진단 말이죠. 45,000원에서 54,000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구간 안에서 안 빠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기다리는 게 있다는 말이고, 증설 요인 발생 시에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깝게는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4분기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원대 초반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전적으로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비교는 작년 동기 대비 수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에서는 4천억 정도의 증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연속성으로 좋고, 그러면 여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듈 가격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서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내년 초까지는 강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비슷한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 모듈과는 다르지만은 시장에 대해서 파이가 중국 업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격 발표를 하는데 10%대 정도 빠지는 그러한 가격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광 업종 중에서 OCI 같은 경우는 매수가 아니라는 부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왜 매수가 아니냐면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모듈 가격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기업 내부적으로 증설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최소한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48,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하나솔루션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드렸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48,900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정말 연말 오브 연말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연말 시장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연말 시장 아무래도 많이 일컬어지는 산타랠리 과연 올 수 있냐, 그 여부가 보시는 분들께서도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요인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를 통으로 끌어올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수급은 조금 외국인 쪽도 빠지고, 기관 같은 경우도 프랍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이다 보니 수급 요소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연말의 특성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이 정책 같은 경우와 연결해서 대기업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연초 사업계획 안에서 강조하는 산업 같은 경우가 시장의 개별 주도주가 내년 초에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업종 같은 경우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연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주도 업종군으로 도래를 했었고요. 우리가 그 연결을 통해서 연초에는 대기업의 사업계획의 체크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수급을 풀려면 금투세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양도세 이슈가 결정이 나야 돼요. 금투세와 관련된 유예는 시장에 지금 녹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세는 50억 이하로 나와줘야지 개별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충분히 만약에 금투세, 양도세 부분이 시장 예상보다 좀 덜하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양도세 부분이 50억 이상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개별 주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군들, 예를 들면 로봇 업종, 원전 업종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관련된 종목은 좀 가격이 빠져있는 쪽, 그런데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삼성전기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어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게 중국 스마트폰 판매 부분, 이 부분에 부진이 연속되고 있고 아직 MLCC 가동률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살펴봐야 함은 뭐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부분이 한 차례 해소가 나왔고, 우리가 크게 중국 이제 리오프닝 부분 여기에 연결해서 경기 부양체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재고를 수요로 터치를 해주면서 재고 해소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주가의 반등 같은 경우는 수요 회복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중기 추세선까지 가격이 와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좀 눌림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중기 추세선 시도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가격 접근은 13만 9,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경북 북서부, 전북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 지역에도 내리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부 지역은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쳐가기 시작해 저녁부터 밤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질 텐데요. 이에 따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 최고 8cm, 충남 북부와 충남 내륙, 충북 남부는 최고 5c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빙판길이 우려돼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0도에서 1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도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고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전주와 대구, 영하철도로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남 해안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눈이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